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의 김동현입니다. 지난 금요일 코스피 지수는 유로존의 성장 둔화 우려로 글로벌 증시가 하락한 영향을 받아 크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악화되고 또 외국인 순매도 기조도 이어지면서 1940선까지 하락하면서 마감했죠. 코스닥 지수도 투자 심리가 크게 악화되면서 급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글로벌 증시도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하락장에서도 빛나는 종목을 찾아 시장에 맞는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일본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기계수주가 발표됐습니다. 소비세 인상 뒤에 일본 경기가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기계수주가 3개월 연속 증가한 이유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설비 투자 같은 경우에 선행지표 역할은 기계수주가 하는데요. 8월 달은 전월 대비 플러스 4.7%로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수요자별로 보면은 제조업체는 3개월 만에 감소했고요. 반면에 비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10% 증가하면서 2개월 연속 증가를 했는데요. 일본의 경기가 부진한데도 기업 설비가 왕성한 것, 해외 진출 기업들의 수익이 계속 호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출은 올해 초에 정점을 기록한 뒤에 감소하고 있지만 해외 경기 회복으로 인해서 자회사들의 배당금이라든지 이익 같은 수취액이 증가한 것이 가장 결정적인 원인인데요. 기계수주 같은 경우에는 직접 투자 수익에 약 한 6개월 내지 1년 정도 후행한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경우에 앞으로 설비 투자는 계속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어떤 지표들이 발표되는지 궁금하고요. 여름부터 진행된 엔저 움직임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번 주에는 기업 물가하고 설비 가동률이 나오는데요. 기업 물가는 전년 대비해서 플러스 폭이 좀 축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기 요금이라든지 소비 제품과 같은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면서 기업 물가는 전년 대비 플러스 폭이 축소된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요. 경기 하락으로 재고율이 지금 최근에 상승하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도 기업 물가가 계속 상승폭이 축소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특히 설비 가동률 같은 경우에는 내수 회복세가 좀 부진한 상태에 있고요. 또 8월 광공업 생산이 감소한 영향으로 인해서 8월 설비 가동률은 하락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특히 이번 주에 달러 엔화 환율 같은 경우에는 미국 FOMC 회의를 앞두고서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논쟁이 지금 커지고 있고요. 또 지정학적 문제 그리고 10월 하순서부터는 미국의 재무부가 발표하는 하반기 환율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미국 기업들이 달러 강세에 대한 우려를 분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엔화 약세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점에서는 엔화는 105엔대에서 110엔대 사이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일본의 경제 예측 기관들은요, 이 중장기 전망 엔화가 어떻게 전개될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최근 미주오 종합연구소가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은 2020년까지 엔화 약세 전망을 해놨는데요. 2010년 후반에 가면은 116엔대까지 엔저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미일 간의 금리 정책 차이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계속 진행될 것이라 그럽니다. 특히 미국의 금융 완화가 이제 긴축으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2019년까지는 달러 강세가 진행이 되는데요.
또한 그 제이컵 루 미국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강한 달러가 미국 국익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강조를 하면서 달러 강세를 어느 정도 용인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2년 정도는 엔저 속에서 일본 경기 회복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지난주 니케이 평균 주가는 2.6% 하락한 15,300엔에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은 체육의 날로 휴장을 맞는데요. 화요일부터 개장할 일본 증시는 3주 연속 하락 국면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궁금한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이번 주 일본 증시는 좀 바닥을 다지는 장세가 전개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무엇보다도 10월 말 결선을 앞둔 뮤추얼 펀드와 같은 해외 투자가들이 미국 증시 하락에 좀 민감한 게 반응하면서 일본의 매도 물량을 출회시킨 게 가장 큰 악재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행히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는 2월과 5월 사이에 강한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또한 그 10월 하순서부터는 기업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 때문에 조정 시에는 연기금과 기관들의 매수가 좀 유입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최근 그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면서 소매나 음식료, 부동산 같은 내수주를 중심으로 반등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세계 경기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거나 미국 증시가 좀 회복이 된다면은 그동안에 좀 큰 폭으로 하락했던 미쓰비시 상사라든지 미쓰이물산 같은 쪽이 제일 먼저 찾아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16일 날에는 정보 서비스 기업인 리크루트 홀딩스가 기업을 공개하는데요. 이 때문에 중소형주들이 그 매도 물량이 좀 시달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참조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번엔 중국 쪽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중국의 제조업 PMI 등 경기 선행 지표가 부진함에 따라 이번 주에 발표될 경제 지표가 얼마나 위축될지 세계에서 전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경제 지표들이 발표되나요? 네, 이번 주에는 수출입 지표라든지 통화, 물가 지표가 발표됩니다. 9월 수출 증가율은 플러스 11.8%로 8월보다도 2.4%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 그 수입 증가율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7%로 여전히 그 부진한 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내수 경기 침체가 길어졌던 게 주요 원인이 됐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무역 수지가 이 때문에 410억 달러 정도로 흑자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유엔화 절상 압력은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수요일 날 발표되는 9월 M2 증가율은 12.9%로 지난달과 비슷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같은 날 발표되는 9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달보다도 0.4%포인트 하락한 1.6%로 올해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8월보다도 0.3%포인트 위축된 마이너스 1.7%로 디프레션 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경기 부양책과 관련된 미니 정책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다음 주에는 3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되는데요. 얼마나 하락할지 궁금합니다. 네, 3분기 GDP 성장률은 7.2% 전후로 둔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고정자산 투자가 계속 둔화되고 있고요. 또 공급 측면에서 소비와 생산이 계속 부진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중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주택시장의 감소라든지 과잉 생산 시설의 조정 그리고 신용 억제가 계속 성장률을 계속 끌어내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7% 이하로 성장률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중국 정부는 소규모 부양책을 계속 내놓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중국의 경기 하락이 당초 예상보다 더 나쁜 만큼 과거에 가전 하향이나 자동차 이관신 같은 재정 정책을 쓰지 않아도 다른 미세 조정 정책을 꺼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경기 부양책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10월 20일부터 4중전회를 시작으로 해서 그 정치국회의, 경제공약회의 같은 정치 계절에 들어갔는데요. 이 때문에 올해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지도부들에 대한 문책이 예상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중국 정부는 수자원 보호라든지 환경 보호 분야에 대한 투자를 좀 늘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정보 기술, 통신망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들도 내놓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국내 소액 투자가 제도를 실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규제 완화라든지 지준율 인하 같은 정책도 좀 도입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또한 그 도로라든지 비료, 물 공급과 같은 15개 분야에서도 그동안에 걸림돌이 됐던 복잡한 승인 절차를 한 40% 정도 감소시켜주는 그 정책들도 발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제18기 4중전회가 10월 20일에서 23일까지 이제 북경에서 개최가 됩니다. 이번 4중전회에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네, 이번 그 4중 전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국이 중진국 감정이 빠져 있기 때문에 구조 개혁의 고삐를 당기는 조치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때문에 경제와 관련해서는 독점 금지법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구미 자동차라든지 제약회사, 미국 IT 기업의 영업에도 타격을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중국 진출에 좀 호기가 될 수 있는 쪽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의법 치국이라고 해서 그 당이 헌법 위에 올라서면서 그 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엄벌을 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신용이라든지 거래 질서가 정비가 된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금융이나 교육, 문화, 스포츠, 의료, 요양과 같은 서비스 분야 쪽에서 우리나라의 대중국 진출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온라인 쇼핑이라든지 한류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신흥산업 발전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외에도 상하이 자유무역과 같은 특구와 관련된 그 투자 자유화도 추진되고요. 개혁 개방과 관련된 정책들이 계속 나온다는 점에서는 증시에서도 새로운 그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응찬 소장님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초가 공략주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상로의 한방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관심주인 삼원 강제가 4,770원 손절가를 터치하면서 정말 아쉽게도 패가 되셨습니다. 현재 전체 승률은요, 27승 29무 14패가 되셨는데요. 삼원 강제 자세한 AS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손절가를 터치하면서 패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저번 주에 시장이 안 좋았던 부분도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큰 하락 자체가 나왔다는 것도 또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천하고 난 다음에 꾸준히 빠지는 모습이 나왔고 갭 하락 자체가 조금 나왔죠. 그래서 급락이 조금 나오면서 다시 한번 반등이 또 크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으로 조금 마감을 했는 상태고, 오늘까지 4,870원, 또 추천했던 가격 그 근처까지 또 올라왔습니다. 이게 시장의 분위기도 있어요. 시장의 분위기도 물론 있고, 갈 수 있는 기업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업들이 그 일주일 동안 어떤 움직임을 보이느냐, 자체에 우리가 어느 정도 베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삼원강제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요, 본전 가격대까지 충분히 올라올 수 있습니다. 수익 내고 파실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좀 더 보유를 하고 계시고요. 만약에, 요 종목, 손절하신 분들, 오늘 딴 종목 한번 보십시오. 제가 더 좋은 종목 들고 왔습니다. 네, 그 종목 뭔지 지금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요, 사조 시푸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시장이 1940포인트까지 쉬지 않고 내려왔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장이 이렇게 많이 빠지는 데는 이유는 없어요. 유럽의 경기 악재라든지, 그런, 미국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 그런 분위기이지만, 우리가 시장 자체, 국내 시장을 본다면, 지금 그렇게 악재 자체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은, 그러면 시장이 실적에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 시장일 것 같으면 우리도 테마성 재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사조 시푸드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 바로 한전 부지 매입 소식이 있었습니다. 현대차에서. 이 사조 시푸드, 사조 빌딩 건물인데요. 위치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위에 네모 박스 쳐놓은 곳이 바로 한전 부지입니다. 한국전력공사 본사 위치고요.
그럼 그 바로 밑에 200m 좀 안 가서 저 사주 빌딩이 있죠. 여기가 사주 시푸드 본사입니다. 그 중간에 이제 삼성역을 기점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 이렇게 나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분양 같은 경우에 이 근처 시장 자체가 지금 핫플레이스입니다. 그래서 다 분양이 없죠. 이제 빈 건물, 빈 빌딩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한전부지 10조라는 베팅금 자체가 상당히 높았었고, 이 근처로 해서 이제 현대차에 다시 한 번 더 부흥기가 자리가 마련이 되겠구나라는 기대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조 빌딩에 대한 가치는 이미 시가총액이 1100억인데 그 1100억 이상을 지금 상회하는 결과치 나타내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한전부지 낙찰 전에 이 땅은 1000억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런 평가를 받았던 기업입니다. 하지만 이 한전부지로 인해서 플러스 알파가 될 확률이 저는 상당히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부진한 실적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엔화가 약세 기조를 보이면서 참치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슈화가 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자산 가치적인 부분이 한 번 더 이슈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자,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이 가격권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저항과 지지 구간이 꾸준히 반복되는 그런 구간이 연출이 됐습니다. 자, 매물권, 중요한 매물권까지 올라왔다는 거고요. 거기에서 세세한 부분을 조금 잡아본다면, 자, 여기 보시면요. 자, 기관과 외국인의 동시 순매도세가 나타났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사는 물량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고 앞서서도 마찬가지로 9월 19일 날, 자, 기관과 그리고 외국인의 동시 순매도가 나타나는 자리였죠. 그러면 이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뭔가 상당한 변화점이 발생을 했고, 이 다음날부터 다시 한 번 더 외국인은 이렇게 사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6,200원짜리 이 자리가 상당한 맥점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부분을 우리가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가격권을 중심으로 해서 1차적인 지지를 받고 올라왔는 상태고요. 그렇게 본다면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좀 더 나타나지 않겠나 라고 저는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주 시푸드 매수가는요, 시초가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플러스 5%,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6,180원 손절선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루 멘토와 함께 오늘장 시초가 공략주 사조 시푸드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장 개장까지 6분여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장 전망과 출발 상황 분석을 유스타기 유창희 대표,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유창희 대표님께서 오늘 시장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어쨌든 지난 금요일에 좀 좋지 못했죠. 해외 증시가. 그러다 보니까 일단 우리나라 증시 좀 약세 출발할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워낙에 기초 체력이 안 좋기 때문에 좀 한 번 더 흔들림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낙관적으로만 본다고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수는 일단은 바닥권에 근접해 있다. 다만 이것이 V자로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일단 바닥권에 근접한 것이고, 여기서 이제 바닥 다지기 이런 모습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가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다시금
1970포인트나 80포인트 가면 눌릴 수밖에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확인하면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 다만 빠진다고 해서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이 일단은 1940포인트인데 만약에 지금 예상 시가로 출발한다면 1920포인트대 초반에서 지지 여부를 좀 체크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음봉 양봉 음양 나오면서 지수 저점을 크게 훼손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중요 지지라인 이탈하게 된다면 코스닥의 추가적인 더 큰 폭의 하락이 좀 나올 수 있다는 거 유념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김근혜 연구원님께서 오늘장 강세 예상 업종도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일단 금요일이죠. 금요일에는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은 기아차, LG화학, 삼성전기, 그리고 한전 KPS, BGF 리테일, 현대건설, 그리고 예전구 LG패션인 LF, KT, 하나금융지주, CJ제일제당, 그리고 신한지주 이런 종목들을 좀 담았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호텔신라, 네이버, LG전자, 현대모비스, 포스코, 그리고 SK하이닉스, 한국전력, 아모레퍼시픽, 현대, 하이스코, SKCNC, 기업은행, 그리고 타이거 200 지수 이런 것도 인덱스 ETF를 좀 사고 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외국인과 기관은 코스피에서 자동차 업종을 좀 많이 샀더라고요. 특히나 기관 같은 경우에 현대모비스를 좀 샀고요. 그리고 외국인은 기아차를 좀 담는 모습인데, 일단 자동차는 공통적으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금융입니다.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 하나금융지주와 신한지주를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기업은행을 좀 매수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일단 금융 쪽하고 자동차는 좀 공통되게 들어갈 수 있고, 외국인하고 기관의 좀 특징이 하나 더 보이는 게 뭐냐면, 이제 경기 방어적인 성격의 종목들을 좀 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유틸리티라고 하는데, 일단 기관 쪽에서는 한국전력을 좀 샀고요. 외국인 쪽에서는 한전 KPS를 좀 사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외국인들이 또 KT를 좀 샀더라고요. 단투법과 관련된 이슈, 배당, 그리고 전체적으로 또 경기 방어적인 성격, 여러 가지 좀 리스크 해지성의 어떤 매수 이런 부분도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또 눈에 띄는 게 외국인 같은 경우 BGF 리테일이라든지 CJ제일제당 같은 내수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도 좀 샀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이 포트폴리오 포지션을 좀 보면 굉장히 좀 경기 방어적인 성격의 종목들을 좀 담았다, 그리고 배당 성향이 좀 있는 종목들을 좀 담았다라는 부분을 좀 느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포스코라든지 한전 같은 유틸리티도 들어가 있지만 금융 그리고 자동차를 좀 샀구나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 중소형주 쪽으로 좀 넘어오면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내추럴엔도텍, 셀트리온, 메디톡스, 셀바이오텍, 고영, 성광밴드, 엑세스바이오, KT뮤직, 데이터조사, 한글과 컴퓨터, GS 홈쇼핑, 한국사이버결제, 쿠셜텍, 넥슨GT 같은 종목을 샀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에 이제 게임빌, 선목, 에스폼, KH마텍, 아이센스, 라이온캠텍, 컴투스, 그리고 삼천당제약, KT뮤직, 로엔, 셀바이오텍, DHP 코리아 같은 종목들을 샀는데, 일단 외국인과 기관의 접점은 약간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이쪽으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메디톡스, 셀바이오텍을 산 외국인, 그리고 삼천당제약과 DHP 코리아를 산 기관, 아이센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바이오 헬스케어 쪽도 충분히 좀 중소형주 쪽에서 좀 버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해서 콘텐츠라고 하죠. 이 게임주들하고 음원주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게임주들과 음원주들에 대해서도 매수 기조를 유지를 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도 KT뮤직이라든지 로엔 같은 음원주들, 그리고 게임백 컴투스 같은 게임주들을 좀 포트폴리오에 담아놓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일단 제약바이오 헬스케어가 맞을 것 같고요. 그 2타자로는 콘텐츠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10월 13일 월요일 우리 시장 개장했습니다. 개장 분위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뭐 개장 분위기가 좀 좋지 못하죠. 1% 정도 하락을 해가지고 코스피가 1920포인트에서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20포인트 초반에 대한 지지 여부가 좀 필요하다. 오늘 그 자리에서 지지를 좀 받고 좀 아랫꼬리가 발생하는지, 아니면 최악의 경우는 뭐 1900 초반까지 낙폭을 좀 키우면서 지난 금요일하고는 반대로 음봉이 나오면서 마감할 수도 있다라는 거 좀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한 1% 정도 하락을 해서 550포인트에서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일단 코스닥이 조금 더 위험한 것은 121선을 이탈하는 것이고, 갭으로 이탈하는 것이고, 550포인트가 지지가 안 된다라면은 일단은 530포인트 초반까지도 하락세가 박스가 하단이 열려 있기 때문에 좀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오늘뿐이 아니라 이번 주 내내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선물 차트를 좀 보신다라면은 전체적으로 베이시스는 조금 개선이 되려고 하는 모습, 그러면서 좀 지수 낙폭을 조금 줄이려고 하려고 하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만은, 베이시스가 여전히 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1.2대에서 형성이 되고 있다는 얘기는 썩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선물을 통해 가지고 어떤 수급 개선이라든지 지수 반등을 노리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 외국인들 선물 수급을 좀 같이 연동해서 보시길 바라겠고요. 환율적인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환율 자체가 지금 1070원대에서 일단은 멈칫하면서 가편지팡하고 있는데, 다시 뭐 3.5원이 올라가지고 1074원 정도에서 형성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070원대 이 자리는 작년부터 올 초까지 한 6개월 동안 상당히 좀 매매 공방이 많이 벌어지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단숨에 돌파시키긴 쉽지 않다. 그리고 만약에 단숨에 돌파시킨다라면은 의외로 시장은 반전을 낄 수 있습니다. 그동안 환율이 악재로 작용했습니다만은 이후부터는 환율 자체가 지수, 그러니까 수출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희망적인 얘기가 나오면서 긍정적인 뉴스로 반전될 수도 있기 때문에 환율적인 부분들은 좀 앞으로 꾸준히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개장 분위기 살펴봤고요. 이제 일본 증시 출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는요, 체육의 날로 휴장을 하고 있고요.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하락세를 많이 보이고 있죠. 삼성전자 오늘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2% 가까운 하락 흐름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국전력은 오히려 2%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3.44%나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포스코도 2% 가깝게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소폭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네이버 역시 1.89%나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 소폭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기아차와 SK텔레콤 역시 1.24% 각각 1.27%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LG화학 1.52%, KB금융 1.17%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 체크해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소폭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파라다이스 오늘 긍정적인 리포트에도 불구하고 3.27%나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동서도 1% 넘는 하락 추세고요. 다음은 2.73%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CJ 오쇼핑도 2% 가깝게 하락하고 있고요. 컴투스도 2% 넘는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하락세가 정말 좀 큰데 업종별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호 연구원님. 네, 일단 뭐 전체적으로 양시장 다 빠지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은 뭐 전기가스 업종 빼고는 다 마이너스로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역시나 경기 방어적인 성격이 큰 전기가스 업종이 그나마 플러스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뭐 종목으로 들어가면 한국전력만 좀 0.9%, 1% 가까운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 내지는 보합 수준에 머물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덜 빠지는 종목 업종을 좀 찾아보면 보험, 금융, 은행,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금융업종 쪽이, 금융섹터 쪽이 좀 그나마 견조하다. 일단 보험 쪽 같은 경우에는 코리안리, 메리츠화재, 하나생명이 플러스로 시작을 했고, 나머지는 보합 내지는 마이너스권으로 좀 출발을 하는 모습이고요. 금융섹터 같은 경우에도 좀 살펴보죠. 금융섹터 같은 경우에는
골든브리지증권, 동부증권, 신한지주, 한국금융비주, 한양증권,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뭐 코리안이라든지 동양생명, 하나생명, 메리츠화재, 미래에셋증권 이런 종목들만 좀 플러스로 시작을 했고요. 나머지들은 대부분 보합 내지는 좀 약세로 시작을 하는 모습. 지금은 좀들 올라오네요. 일단 유통이 좀 플러스로 전환을 했습니다. 유통업종 같은 경우에는 진원생명과학이 7.7% 그리고 롯데쇼핑이 2.7% 정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K네트워크스라든지 대우인터내셔널, SG세계물산, LS네트워크스, 한솔PNS, 호텔신라, 현대백화점, YB로드, 대구백화점, GS리테일, 동양네트워크스 이런 종목도 플러스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수장비 업종인데 운수장비 업종은 역시나 자동차 업종이죠. 한라홀딩스가 3% 넘는 수준, 최근 분할 상장되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대우에이텍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SNT모티브, 대원강업, GMB코리아, 화신,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부산주공, 기아차, 대창단주, KR모터스 이런 종목들이 좀 플러스로 가고 있습니다. 뭐 유통 쪽도 괜찮은 움직임이고 운수장비도 뭐 왔다 갔다 하지만 그 괜찮은 움직임. 그러나 나머지 업종들 대부분 다 마이너스를 좀 연출하고 있다라는 얘기 좀 드리고 화학 업종이 그래도 다른 업종보다는 좀 덜 빠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효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저효과가 좀 있다 뿐이지 뭐 더 낫다 이런 얘기는 좀 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뭐 현대페인트, 코스모신소재, 라겐나, KPX 케미칼, 뭐 LG 생활건강 이런 종목들이 좀 그나마 플러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립니다. 중소형주 한번 살펴볼까요? 중소형주 쪽은 출판 매체 복제가 플러스가 가장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 그 다음에 통신 장비, 그리고 그 외의 업종들은 대부분 마이너스를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판 매체 복제 쪽은 역시나 음원주도 콘텐츠주들이 좀 있고요. 에듀박스, 로엔, 능률교육이 플러스로 좀 시작을 했다라는 얘기 드리고 금융업종 쪽은 뭐 저축은행이라든지 이 창투자들 이런 회사들 좀 많은데 또 베리타스, 우리기술투자, 재미니투자, 이트레이드증권, 푸른저축은행, 한국토지신타, KBJ2호, 큐캐피탈 이런 종목들이 플러스로 좀 시작을 했습니다. 통신장비 쪽은 좀 한독부죠. 통신장비 쪽은 홈캐스트가 상한가로 좀 직행을 했고요. 그 뒤를 이어서 네오아레나, 그 다음에 CS, JB 어뮤즈먼트, SAT, DMT, 그리고 서화정보통신, SNH, 코맥스, 삼지전자, 오이솔루션 같은 종목들이 플러스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업종들은 대부분 다 마이너스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좀 덜 빠진 업종을 말씀드리면 뭐 IT라든지 섬유, 의복 쪽 이런 쪽들은 좀 덜 빠졌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좀 파란색, 그러니까 결국에는 약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업종 분위기에 이어서 수급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매도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기관은 좀 순매수해주면서 조금 소폭 올라왔죠? 네, 전체적으로 수급이 아주 나쁜 편은 아니에요. 물론 좀 장이 끝나봐야지 알겠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이 한 270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고 기관하고 개인이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외국인 선물을 통해서 2,600계약 정도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 지난 목요일이죠. 지난 수요일이죠. 수요일에도 외국인들이 한 3,500계약 정도 선물을 순매수를 보여줬었고요. 그 금요일에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선물 매도가 안 나왔고 오늘도 한 2,600계약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는 물론 조금 더 그 수급의 추이를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선물을 통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콜옵션도 조금씩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는 서서히 지수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추가적인 급락보다는 바닥권을 좀 확인하려고 하는 모습을 띌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업종별로 보신다면 외국인들은 전체적으로 좀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전기전자 쪽에 대해서 좀 강하게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뭐 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 뭐 이런 걸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유통, 전기가스 쪽에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 일단 여전히 좀 경기 방어주에 조금 매수를 보이고 있고 경기 민감주는 좀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거 체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 분위기 살펴봤고 외환시장 분위기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환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3원 50전 상승 출발한 모습인데요. 현재 외환시장 동향 살펴봐 주시죠.
네, 오늘 서울면시장 지난 금요일 종가 대비 3만 50전이 상승한 1074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에는 상승폭을 다소 줄이는 모습입니다. 1072원 70전까지 상승폭을 줄인 후에 이 시간 현재는 1072원 8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의 상승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위험 회피 현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공개된 미 연준의 9월 FOMC 회의 의사록 내용 가운데 강한 달러에 대한 우려가 드러나면서 달러화가 조정을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일시적인 조정에 그치는 모습이었고요. 위험 회피에 따른 엔화의 강세와 위험 통화들의 약세로 인해서 달러화는 대부분의 위험 통화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험 회피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전 세계 성장률이 둔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인데요. 지난 주말에 발표된 미국의 9월 수입 물가가 하락했습니다만 수입 물가 하락에 따른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 연장에 대한 기대 심리가 위험 회피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외환시장에서는 해외 주요 신용평가사의 핀란드 등급 하향 조정 등을 반영해서 유로화가 달러화 대비 하락세를 재개하기 시작했고요. 중국 경제가 구조적인 둔화에 직면해서 원자재 가격의 추가 하락 가능성이 커진 점은 호주 달러 등 상품 통화의 약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로화 약세에 따른 글로벌 달러의 강세와 위험 회피에 따른 위험 통화들의 약세는 달러 원액에는 향후 추가 상승 가능성을 강화시키는 대외 변수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요. 달러원은 추석 연휴 직후인 9월 11일부터 본격적인 반등세를 시작했고요. 이후 상승 추세선을 형성하는 가운데 지난주 10월 6일부터는 상승 추세선을 상향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선은 달러원의 일시적인 조정 시에 지지선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달러원은 1078원대가 주간 단위의 1차 저항선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1078원이 넘어설 경우 1080원대 중반대까지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위험 회피 상향과 관련해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다우지수의 동향인데요. 지난 9월 하순부터 꾸준히 하락 조정을 보이면서 어느덧 200일 이동평균선 하향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향 돌파할 경우 외환시장에서 위험 회피 장세는 더욱 강화될 수 있겠습니다. 위험 회피 상황을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고 있는 달러 엔의 경우 지난 주말까지 107엔대 중반대에서 지지가 유지되면서 글로벌 달러 강세와 위험 회피 사이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오늘 아시아장이 개장된 이후 하락세가 부각되면서 위험 회피를 더 크게 반영하는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 100엔당 1000원대 수준까지 반등한 N1 환율은 반등세를 더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달러 이외의 다른 해외 주요 통화상들의 모습을 보면 달러화의 약세 조정이 일단락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유로달러의 경우 지난 9일부터 5일 이평선 아래에서 종가가 형성되면서 하락세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호주달러 역시 미달러와 대비 유사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미 연준이 금리 인상 시에 이에 대한 선 반영이 유로화나 호주달러 등에 국한되어서 나타난 측면이 있고요. 이번에는 통화에 구분 없이 반영되고 있다는 것이 과거와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유로화나 호주달러에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선 반영되었던 기간을 달러 원액에 적용해 본다면 올해 12월까지는 환율이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 외환시장 동향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돌발 종목입니다. 세 종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삼성전자입니다. 4일 연속 하락하면서 110만 원이 붕괴됐습니다. 이 종목 살펴보고요. 한국전력은 3분기 실적 호조 기대감에 나흘째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홈캐스트는 황우석 기대감에 이틀째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일단은 시가보다는 좀 올라왔는데, 일단 110만 원 깨졌죠. 110만 원 깨졌고, 100만 원 후반대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바닥이 나왔다. 그래서 터닝이 나온다. 이런 부분을 판단하기에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확신이 없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런 확신이 있어야죠. 이 정도 종목이면 많이 빠졌으니까 이 가격 때는 좀 사봐도 되지 않겠냐.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예전과 좀 많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부분, 저평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 지금 보면 현재 수준이 PER 6배 수준이고, 근데 이제 12개월 포워드로 했을 때 9배 수준이거든요. 근데 보통 이 핸드셋 업체들이 한 9배, 10배 정도 받거든요. 특히나 또 대형주에다가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크고, 굉장히 좀 지금 같은 시장에 녹록지 않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삼성전자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다음 뭐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일단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말씀을 제 직접적으로 좀 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지금 당장 주가 부양을 해야 될 의지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올해 안에는 큰 이슈는 없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는 뭐 내년도나 좀 돼야 이슈들이 좀 나오면서 주가가 회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진바닥을 찾기는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밸류에이션만 갖고 접근하기에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많이 커졌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바닥을 찾아야 되는데 바닥이 어디냐? 바닥은 일단은 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한다면 뭐 100만 원대 초반에서는 뭐 충분히 100만 원 수준, 그러니까 110만 원 언더에서는 좀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근데 물론 이제 얼마나 어떻게 회복이 되는지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뭐 외국인의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좀 우위에 있는, 특히나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피해, 이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시장의 전체적인 펀더멘탈 자체가 좋아지는 부분, 그리고 삼성전자 본연이 갖고 있는 펀더멘탈이 좋아지는 부분들이 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야 결국엔 주가 회복을 좀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서는 조금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가 측면은 조금 너그럽게 삼성전자는 보셔야 된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당분간은 뭐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렇게 강한 긍정성을 갖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 좀 드리겠고요. 한국전력은 3분기에 이제 실적 전망치를 상회할 수 있다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 거죠. 사실 한국전력 3분기 매출액은 일단 한 8% 정도 늘어날 것이다. 영업이익은 근데 중요한 게 2배까지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컨센서스를 보기 좋게 브레이킹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보고서로 좀 쏟아내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석탄 투입 단가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원전 이용료 자체가 굉장히 좀 상승을 했다. 그래서 전체 연료비가 굉장히 좀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전기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이 좀 굉장히 다운되는 거죠. 그리고 전력 판매 수입 자체도 요금 인상 효과 여전히 실적 고조를 견인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굉장히 견조하게 지금 같은 시장에서도 빠지지 않고 하고 있는데, 이게 되게 눈에 띄는 게 지금 현재 수준의 PER은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은데 12개월 포워드로 따졌을 때는 6배 정도 추정이 되거든요. 특히나 PBR로 따졌을 때 0.6배입니다. 그리고 시장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유틸리티의 경기 방어적인 성격, 그리고 배당 성향, 그리고 가지고 있던 한전 부지, 이 삼성동 부지를 생각보다 거의 2배 가까운 가격에 팔았고요. 장부 가치보다. 그럼 결국에는 연말에는 배당 성향이 더 늘어날 수 있겠죠. 그리고 계속 제시되어 왔던 어떤 재무 구조, 이런 부분을 이번에 부지 매각을 통해서 굉장히 좀 안정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좋아질 수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중요한 게 굉장히 좀 빠르게 주가 상승은 나오지 않죠. 근데 굉장히 좀 꾸준하게 주가를 우상향 흐름을 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5만 원대 가격은 충분히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중요한 게 여기서 신규 매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으시겠죠. 일단 저는 지금 가격대에서는 뭐 신규 매수는 공격적으로는 할 자리는 아니다. 근데 오히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끌고 가야 되는 자리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마지막 종목은 홈캐스트인데요. 홈캐스트도 오랜만에 상한가 갔는데 역시나 똑같은 이슈입니다. 황우석 박사의 기대감. 이거래일 재상한가가 나왔는데 지난 10일이었죠. 이 황우석 박사가 이끌고 있는 이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은 중국 산둥성의 웨이아이시의 동물복제와 줄기세포 연구를 위한 보야수암 조인트 벤처를 설립한다고 밝혔고요. 홈캐스트는 지난 4월 말에 250억을 출자해 황우석 박사가 최대 주주로 있는 H바이온 지분
22.1%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2대 주주에 올랐는데 결국에 이제 황홍석 박사의 움직임이 중국 쪽의 동물복제 줄기세포 연구 이런 부분으로 또 강하게 움직이니까 당연히 좀 이슈를 받는 거겠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뭐 살 수도 없고요. 제가 볼 때 뭐 내일까지는 좀 움직일 수 있다. 근데 이제 내일 흐름이 중요하겠죠. 과연 내일 매도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내일 더 끌고 가야 되느냐 이 부분은 판단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내일은 거래량과 장중의 움직임, 주가 움직임을 굉장히 잘 보고 신중하게 판단을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종목 이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SK 하이닉스입니다. 4% 가까이 하락하며 4만 원 선을 턱걸이하고 있고요. 이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STX는 9대1 감자 결정에 이틀째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 에볼라 두 번째 환자 확진 판정에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이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SK 하이닉스가 좀 약세를 띠고 있죠. 오늘 다시 4만 원 초반까지 지금 빠지고 있고요. 최근 지지가 됐던 자리는 지난주 금요일에 좀 이탈하는 모습을 띠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대형 업체들, 인텔, 마이크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업체들도 좀 약세를 띄었는데,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 3분기 실적, 그리고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미 이러한 것들은 지난 7월 달에, 얘기가 좀 나오고 있었죠. 그때부터 계속해서, 완제품이라 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 PC의 판매가 생각보다 저조했고, 그로 인한 재고 조정이 들어간다면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조금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좀 작용을 했었고요. 또 최근 들어서 하이닉스가 좀 밀리는 것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 최대 경쟁업체이겠죠. 삼성전자가 반도체 산업에다가 최대 투자를 좀 감행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쨌든 우려감이 작용했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조금 더 하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반등 자체는 좀 미약할 수 있고요. 기술적 반등에 불과할 수 있고, 업황 자체가 한번 사이클이 꺾여버리면은 그 사이클이 돌아오는데 최소한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하이닉스는 좀 이런 방송에서 이런 말씀드리긴 좀 뭐하지만 38,000원대까지도 좀 길게 봤을 때 하락세가 열려있다라는 거 좀 우려감을 체크하시면서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 저점 매수는 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STX가 감자 소식이 나왔죠. 뭐 감자 얘기가 뭐 한두 번 나오는 거 아니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저기 하진 않겠습니다만은 이번에 90% 정도, 89%니까 90%겠죠. 9대1 감자를 진행한다 얘기가 나왔고요. 지난 금요일에 하한가를 맞았고 오늘도 지금 개파 하한가가 나오고 있는데 두 번 정도 어떻게 보면 지난 수요일까지 포함한다라면은 어느 정도 감자는 선 반영이 됐다. 다만 STX 그룹은 제가 그렇게 계속 몇 번 말씀드리는데 ST 페노션이 됐든 뭐가 됐든 뭐 이 회사가 당장 어떤 실적을 급격히 선회하기 힘들다라는 거 뭐 조금 감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감자 이후에도 주가 자체는 계속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재무구조 개선이 된다 이런 뉴스로 인해 가지고 좀 무리하게 매수하시는 부분들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갖고 계신 분들도 뭐 이미 지금 늦은 상황이죠. 늦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뭐 하한가라서 매매가 안 되겠습니다만은 좀 거래가 풀리고 반등이 좀 나온다라면은 좀 비중을 좀 줄이시면서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감자가 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손해가 보는 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뭐 9대1 감자가 된다라면은 한 650원 기준으로 9배를 하게 되면은 거의 한 6,000원 정도, 전 선에서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원래 실제 손해는 없습니다만은, 심리적인 압박감이 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에볼라 바이러스 미국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나왔죠. 그것도 미국 본토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건 처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주인가요? 10월 말인가요? 제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부산 쪽에서 국제 회의가 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아프리카 쪽에서 한 150명 정도 단체가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우려감도 조금 작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뭐 관련주들 뭐 올라오는 거 보니까 뭐 좀 천편일률적이에요. 뭐 유니더스, 진원생명과 바이오니아 거의 상한가에 근접하고 있는데 이유도 제각각입니다. 뭐 유니더스 같은 경우는 이것이 이제
그 에볼라 바이러스가 뭐 정액을 통해 가지고 뭐 성관계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뭐 확산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뭐 콘돔 사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좀 작용했던 것 같고요.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 에볼라 바이러스의 백신을 개발하고 있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바이오니아는 진단 씨앗 개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올라오고 있는데 진단 씨앗 개발은 어느 정도 뭐 크게 높은 뭐 기술력을 차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이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어느 정도 현실성 있는 만약에 미국에서 좀 확산이 이루어진다라면은 유럽 국가라든지 우리나라도 안전한 국가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좀 의심스러운 환자가 있으면은 검사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는 조금 혜택을 입을 수 있겠습니다만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과연 이 회사가 에볼라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느냐, 미국의 혹은 유럽의 큰 다국적 기업군들도 아직 개발을 못하고 있는 걸 진원생명과학이 개발한다고 자체가 조금 너무 테마성으로 접근하시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유니더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콘돔의 사용 자체가 급격히 늘어난다고 해서 유니더스의 판매가 엄청나게 미국 시장으로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느냐?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뭐 이들 종목군들이 얼마를 간다 내일 당장 떨어진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상한가가 풀리는 순간 그때는 고점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LG입니다. LG가요, 외국계 매수 유입의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STX는 감자 결정에 남양유업은 실적 개선이 더디다는 분석이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콜마홀딩스는 500억 원 시비 발행에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LG는 오늘 좀 오르네요. 뭐 일단 자회사들의 어떤 이 긍정적인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자회사들의 주가가 좀 반등하고 있고, 이제 삼성그룹하고는 조금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 일단 그리고 많이 빠지지 않았다는 점, 뭐 이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뭐 좋아지는 지주사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하는데, 중요한 게 이제 역시나 LG 같은 경우에도 기관의 매수입이 꾸준하게 있었지만 외국인들의 매물들이 좀 많이 나왔고요. 거기다가 또 시가총액 비중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봤을 때는 여기서 뭐 쉽게 이렇게 주가 상승이 좀 가진 않을 것이다. 근데 분명히 덜 빠지는 종목 중에 하나진 않을까. 그래도 굳건히 좀 버텨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는 게, 일단 뭐 삼성전자는 좀 다르게 LG전자는 그래도 스마트폰물이 좀 나아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뭐 국내사뿐만 아니라 국외사, 그러니까 외산 쪽 회사들과도 좀 잘 콜라보레이션하는, 코업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내부적으로 특히나 국내 올인하는 업체들보다는 좀 낫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추세적으로 봤을 때도 지주사 중에는 그래도 좀 괜찮은, 굉장히 좋은 회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봉상으로도 추세는 맞은 상승 추세가 아직 유효하고요. 그리고 월봉상으로도 유효하다.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 쪽으로도 보면은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밸류에이션의 매력이, 물론 전자랑 비교하기 좀 그렇지만 일단 뭐 삼성전자와 비교했을 때는 조금 밸류에이션이 있긴 한데, 이제 지주사들의 밸류에이션은 조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지주사들의 밸류에이션은 한 2배 정도 되거든요. 이 삼성전자의 업종 PER이 IT, 그러니까 대형 IT 쪽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LG전자의 현재 수준은 충분히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는, 그리고 또 12개월 포워드를 했을 때도 좀 밸류에이션이 더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좀 추세가 바뀌거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남양유업인데요. 남양유업 같은 경우에는 신저가가 좀 나왔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실적이죠. 실적 문제인데 52주 신저가가 나왔는데 원유 재고 사태가 좀 이어지고 있고요. 상반기에도 사실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하반기에도 실적 개선세가 생각보다 이렇게 빠르지 않을 것이다. 기존의 남양유업이 3분기에 흑자 전환 예상을 좀 했었는데
흑자 축소폭이 생각보다 이렇게 빠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3분기에 흑자 전환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좀 하향되는 실적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이제 상승 동력 자체가 현 시점에서 많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종목이나 다른 업종 대비해서 투자 매력도가 떨어진다. 이런 부분들도 좀 약점이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남양유업 같은 경우에 당분간은 좀 3분기에도 주가가 쉽게 올라오지 못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콜마홀딩스도 오늘 좀 약세인데 12,500억 발행을 공시를 하면서 오늘 약세가 나오죠. 500억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키로 했다고 10일날 공시가 나왔는데요. 이제 발행 규모가 시가총액의 7.4%, 전환 비율 100%, 전환가 주당 42,200원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7,400원인데 일단 상승하기에는 물량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매물로 나오는 것 같고, 회사 측이 작은 발행의 목적을 향후 성장을 위해서 인수합병 등에 활용하기 위함이다. 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이제 이 10이나 유상증자 BW 이런 게 나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발행 후에, 그러니까 물량이 늘어난 후에 희석 가치를 봐야 되죠. 주당 순이익 희석에 따른 단기적인 주가 하락은 충분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발행 전과 발행 후의 주당 가치의 희석 효과가 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물량이 좀 발행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물량이 발행되고 난 이후에 지금 가격대보다는 하향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역시나 전체적으로 이 물량보다 또는 주가의 희석 가치 효과가 생각보다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네,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음입니다. 카카오톡 사찰 논란에 4거래일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SM은 루한 소송의 3만 원대가 깨진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빛소프트는 세계 정복 흥행에 일주일째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지금 SM이 좀 크게 좀 빠지고 있죠. 지난 금요일에는 거의 하한가를 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도 한 8% 정도. 일단 제시카 사태가 SM의 주가 하락을 불러일으킨 요인이 첫 번째,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지난 주말이죠. 엑소 멤버, 중국, 멤버죠. 그래서 루안이 또 탈퇴, 얘기가 나왔죠. SM이 좀 내용을 계속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우려감, 특히 이제 소녀시대 사태가 좀 크게 작용을 했고, 그 다음에 엑소 사태가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 결정사메인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최저 바닥권, 28,000원대까지 단숨에 급락이 나와버렸죠. 45,000원대에서 28,000원, 9,000원대까지 하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은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반등 자체도 쉽지 않다. 지금 분위기, SM 기획사 자체의 분위기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실적 자체에 대한 우려감은, 조금 현실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체크하시면서 무리한 저점 매수는 좀 자제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이 오늘도 4% 정도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겨우 이제 카카오 사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른, SNS 쪽으로 이동한다라는, 소식이 계속 퍼지고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기업이 장사를 못하게끔. 게임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만 좀 독자적으로 좀 강하게 게임 산업을 좀 훼손시키는 모습을 띠고 있고, 카카오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저도 잡혀갈까봐 말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카카오 합병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만은, 그 합병에 대한 기대감이 카카오에 대한 사찰 논란이 이루어지면서 약간 분위기가 좀 뒤숭숭하죠. 이것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주가 자체는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다음이 올라온 건 카카오 때문에 올라온 것이 다음이 잘 영업을 하기 때문에 올라온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급락은 없을 것 같아요. 한 13만원 초반에서의 지지력을 테스트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만은 이미 다음 카카오 합병에 대한 가격적인 고점 논란이 한 16만원대에서 발생되었던 것을 본다라면은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한 15만원 초반에서
제한적인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한빛소프트가 세계 정복이라는 게임을 지난 9월 30일에 발매를 했는데 이게 인기가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저도 몇 번 검색을 해봤는데 뭐 인기가 있느냐 없느냐는 일단 카페가 있느냐 없느냐고요. 카페를 보니까 한 5만 명 정도 넘는 가입자가 있고 제가 게임은 못 해봤습니다만은 그 리뷰 같은 거 보니까 한 번쯤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같은 입장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좀 인기를 좀 끌고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내용은 그런 것 같아요. 컴투스가 최근에 발매한 그 게임 있죠. 그거 약간 비슷한 시스템인 것 같은데 뭐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냥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 다만 이미 한 3,000원대에서 한 8,000원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얼마나 더 인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차적으로는 반영이 됐다. 주가 자체가 한 번 정도 쉬어가고 나서 다시 어떤 바람이 분다르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추격 매수하기에는 조금 늦지 않았나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근우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증권사별 투자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화면으로 함께 전략 만나보시죠. 최희승 차장님입니다. 1920선 단기 바닥 확인 중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정영훈 팀장님입니다. 코스피 1920선의 PBR 1배 수준이다. 저가 매수입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김혜란 연구원입니다. 지속적인 코스닥 시장 실적 개선 개별주 위주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현겸 주식팀장님입니다. 실적주 위주로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전략 세워주셨고요. 안상현 대리님입니다. 과대 낙폭에 따른 분할 매수 관점은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HMC 투자증권 서초지점의 최희승 차장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1920선 단기 바닥 확인 중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세한 전략 좀 세워주실까요? 네, 일단 최근에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좀 코스피 시장에서 우리나라 증시에서 조금 이탈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9월 중에는 이제 유럽계 자금 쪽 위주로 해서 계속해서 좀 빠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한 2주, 3주 전만 해도 2,000포인트대였던 걸로 다들 기억하실 텐데 굉장히 단기간에 좀 급락 속도가 굉장히 빨랐고요. 하지만은 15일 금통위의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금리가 실질적으로 인하가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추가적으로 리바운딩이 더 나올 수 있는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계속해서 지금 러시아 사태라던가 지금 IS 공습과 관련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김정은이가 계속해서 좀 공개석상에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 사실 항상 바닥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대두가 되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에도 바닥권이라고 좀 예상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미국의 조기금리 인상 결국은 손을 들었죠. 조기금리 지금 인상하면은 미국 경제에 파탄납니다. 지금 정부의 부채도 상당히 많은 상태인데 이자 감당할 수가 없고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당분간 걱정 붙들어 매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지금 실적도 지금 정배열이 확인되는 종목들 예를 들어서 이제 계속해서 2분기, 3분기 연속적으로 4분기까지 그리고 내년까지도 실적이 계속 좀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의 선별적인 투자가 좀 바람직해 보이고 예를 들어서 종목을 하나 언급해드리자면 컴투스와 같은 종목들 계속해서 실적이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선별적인 투자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 서초지점의 최희승 차장님과 함께 오늘장 핵심 전략 세워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장 저가 매수로 오후장 역전을 나눠보시는 역전의 명수 예병군 멘트입니다. 저가 매수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참 저가 매수란 말이 무색할 만큼 시장이 빠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대내외적 불확실성 때문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참 당황스러울 정도로 많이 빠졌죠. 자, 이걸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현물하고 선물에서의 어떤 괴리 차이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선물이 전 고점대를 뚫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밀려 내려오는 것을 제가 감지를 못했습니다. 일단은 고점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물이 전 고점대를 뚫었기 때문에 이것이 시장이 간다 쪽으로 봤는데 결국은 선물에서의 흐름이 더 강한 즉 현물을 조정하는 그런 흐름이었다고 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선물에서의 전고점대를 뚫지 못했다. 결국은 현물이 뚫어놓고 선물이 뚫지 못했다는 그 괴리 차이 때문에 또다시 시장은 크게 밀려 내려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과적으로 1920선이 뭐 이때까지 틀렸습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 없습니다. 하지만 1920선에 강한 지지대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1920선이 지지돼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약간 투매 현상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관이 눈치를 보고 있다가 던졌죠. 그러니까 개인들도 덩달아 던지는. 그래서 코스닥에서조차도 급락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닥은 540선 또다시 지지대, 저점대를 또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전체적으로 시장 좀 살펴보면서 지난 종목군까지 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IT 쪽이에요. IT 쪽, 전자 쪽이 지금 굉장히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다시 41,000원 밑으로 빠지는 참 어처구니 없는 사태인데요. 사실은 이 SK 하이닉스가 왜 이만큼 빠지느냐에 대한 부분에서 참 답이 없습니다. 그죠? 뭐 갭으로 계속 빼고 있는 상황이고, 자, 이 갭으로 빼는 이유들조차도 명확하지도 않습니다. 결국은 던진다는 얘기죠. 그냥 던져놓고 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 이게 SK 하이닉스가 그냥 던져놓고 볼 만큼 이렇게 하찮은 종목이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적적인 측면 분명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중국에서의 실적이 받쳐주고 있다는 점, 즉 결과적으로 실적이 나오면 급격하게 다시 슈팅이 나올 수 있다. 요점 말씀 좀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뭐 다 빠진 장이라서 여러분들 당황스러울 정도로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죠? 조선주, 정유화, 그 다음에 철강금속, 할 것 없이 지금 다 빠지고 있고요. 증권주, 은행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증권주, 은행주 제가 많이 리스크를 좀 말씀드렸는데 다른 종목도 리스크가 다 생겨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강조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지금 보면 미래차 쪽도 마찬가지고 사물인터넷 쪽에서도 지금 급락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는 투매예요. 아무리 봐도 투매니까. 투매에서는 여러분 주워 담는 전략이 맞습니다. 사실 돈이 아쉬울 따름이지 돈만 있으면 막 주워 담고 싶은 그런 심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빠지고 있어서 종목적으로의 진단은 불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은 앞으로의 관점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매예요. 투매는 여러분 그냥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제가 한 얘기 아닙니다. 워렌 버핏이 한 얘기죠. 공포를 매수하고 탐욕을 매도하라 그러는데 지금은 공포 자리 때가 맞습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1920선 이 부근은 반드시 지지된다는 것도 다시 한번 참고를 하십시오. 일단은 이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이번 주에 해소되는 주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대내적 불확실성은 바로 실적적인 측면이죠. 실적 발표가 나면요, 이때까지 우려로 나왔던 얘기들이 확실해집니다. 그냥 좋든 나쁘든 그건 확실해지는 거죠. 그러면 불확실성이라는 안개가 거칩니다. 결국은 증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누구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불확실성 해소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G2 국가입니다. G2가 다른 나라가 아니죠. 예전에 중국, 소련, 미국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은 중국하고 미국이 G2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하고 미국이 글로벌 경제 체제에 동참을 하고 있다.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글로벌 경제는 늘 지금 공조 체제로 발동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벌써
금리 인하 시기를 금리 인상 시기를 늦출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금통위에서도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단행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얘기들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급격하게 다시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중국이 또 독일에 대해서 추가적인 투자 확대를 하겠다는 얘기도 조간신문에서 나왔습니다. 이건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이제는 각자의 어떤 국가에서의 경기 체제만 단속할 것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 체제로 경제 공조 체제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참고해 보신다면, 자, 유럽이 좀 힘들면 G2국가 아시아 쪽에서 도움을 줍니다. 아시아 쪽에서도 도움을 주고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 경제 체제가 완성이 돼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크게 여기서 진짜 예전에 리먼 사태처럼 시장이 확 빠진다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리먼 사태는요, 이미 손 쓸 수도 없을 만큼 사태가 터져버린 것이고, 지금은 이것은 손을 쓸 수 있는 사태입니다. 결과적으로 늘 글로벌 경제 체제에서 지금 경기에 대한 부양책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와 리먼 사태와 비슷하게 본다. 자, 버블 경제와 비슷하게 본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의견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점도 꼭 좀 참고를 해보십시오. 결국은 중국이 독일 투자를 확대하고, 그 다음에 미국도 금리 인상 시기를 늦춰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서는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단행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 글로벌 경기 공조 체제 이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일환으로 인해서 시장은 다시금 반등을 온다. 특히 이번 주에 반등폭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시장은 빠질 만큼 빠졌습니다. 1920선이 저는 저점대라고 보여지니까요. 이 점에서는 사실 돈이 아쉽습니다. 막 주워 담고 싶은데도 돈이 모자라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십시오. 지금 이유 없이 빠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유 없이 그냥 거래량도 없이 그냥 누가 던지니까 그냥 쑥쑥 빠진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중에서도 실적주들은 반드시 체크를 해보시고요. 금일 가족 종목 중에 또 상한가 간 것이 하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세요. 저희가 계속 강조드렸던 종목군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계속 강조를 드리면서 국제약품이었죠, 그죠? 국제약품을 강조를 좀 많이 드렸었는데, 그 국제약품이 금일 오늘 또 가격 제한폭까지는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좋은 종목은 계속 이런 식으로 빠졌다가도 금방 회복을 하면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도 꼭 좀 참고해 보세요. 국제약품이 금일 이제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도 꼭 좀 참고해 보시고요. 좋은 종목군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많이 빠졌다, 그리고 공포 자릿대가 있다, 이러면 여러분들 그건 주워 담으시면 됩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해 보시고요. 지금 크게 시장을 흔들고는 있습니다만 이 구간에서 굳이 여러분들께서 흔들리실 필요 없다, 이 부분도 강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요, 늘 이런 어떤 좀 고통스러운 구간이 늘 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 늘 극복이 되어 갖고 긴 구간적으로 보면, 긴 암묵적인 측면에서 보면 결국은 시장은 상승을 계속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구간으로 떼놓고 보면 이런 고통스러운 구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 그것도 참고하시고요. 고통을 참고 인내를 할 때 그 열매는 더 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요. 힘을 내시고 한 번 더 시장을 좀 한 걸음 떨어져서 냉정하게 바라보는 안목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까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자, 우리 코스피 지수 기관의 매수에도 불구하고 1%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1920포인트를 간신히 지켜내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535포인트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려 3%가 넘게 하락을 하고 있네요. 출발 증시와에도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